소금에 대해서 우리나라처럼 접근하는 나라는 세상에 많지 않겠구나. 빗살문 토기가 뾰족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쩌면 제염 토기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나트론이 있어야지 미라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염지를 해요? 그러니까 미라를 건조시킬 때 사용하는 결국 염진의 예, 염장. 인도에 수출을 하는데 영국산 소금의 한 24배 정도 세금을 매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간디가 그 유명한 소금 행진이라는 걸 합니다. 영국은 어디든 뛰어. 가장 먼저 이 사람들이 그 초기부터 동해안 지역 진출을 해요. 그러면서부터 거기서 계속 옥저는 망할 때까지 소금들을 바치는 일들을 계속 했었어요. 소금 셔틀이었구나. 역사를 보다 재밌게, 역사를 보다 가깝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역사를 보다 진행을 맡은 허준이고요. 오늘도 네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경제사학과에서 고고학을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는 강인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북대 사학과에서 서양사, 특히 영국사를 가르치고 있는 윤영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의 박현노입니다. 이슬람 역사와 중동의 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이집트학연구소의 광민수입니다. 이집트학과 이집트 국어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이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소금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히말라야 솔트야 뭐 하면서 이제 먹는데 아빠 히말라야 솔트는 뭐야? 바위를 갈아서 만든 소금이지. 소금은 바다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바다에서 나오는 소금을 먹는 나라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단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소금에 대해서 우리나라처럼 접근하는 나라는 세상에 많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오히려 우리처럼 소금 먹는 나라 많지 않죠. 유럽 중부에 가면 소금 강산이 실제로 있으니까요. 짤리부르크의 대표적으로 폴란드도 그렇고. 오히려 산에서 소금 캐서 먹는 게 싸고 질도 더 좋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소금이라는 게 결국 그 지역들 보면 옛날에 바다였던 지역들이 이제 오랜 뭐 지각작용으로 인해서 이제 튀어나왔을 때 소금이 나오는 거잖아요. 느낌상 되게 오래되고 뭔가 단단하고 굳어지고 그런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암염 같은 그런 거죠. 암염, 바위암. 사실 암염이라는 게 골고루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바다에서 많이 채취했다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천일제염법은요 20세기 들어서 한국에서는 등장하거든요. 현재 우리가 하는 거 있죠. 바다에서 이렇게 긁는 거 그거는 명나라 때 중국 처음 등장하고 널리 개발된 건 상당히 늦어가지고 우리도 일제 통해서 들어와요. 진짜 최근에 발견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제염법 한국은 당연히 바다를 이용했는데 고고학에서도 이 소금을 어떻게 얻고 살았냐 그거는 선사시대건 구석기건 지금이건 소금 없었다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암염이 있는 곳은 알겠는데 그렇지 않은 곳은 어떻게 했을까? 여기에 이제 재밌는 고고학적인 연구가 있는데 한국만 가장 연구가 안 돼 있긴 해요. 주변에 중국이나 일본은 톡이 있죠. 톡이 중에 보면 소금을 굽는 톡이가 따로 있어요. 제염톡이라고 하는데 그게 많이 나와요. 밑이 뾰족해가지고요. 바닷물을 계속 붓고 하는 게 있는데 한국도 얼마 전에 그래서 제염톡이 같은 게 나왔는데 여기서 놀라운 비밀. 빗살문 토기가 뾰족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쩌면 제염톡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나오는 거죠. 빗살무늬 톡이 볼 때마다 왜 저따위로 만들었을까? 아니 이거 뭐 어떻게 쓰려고 저렇게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모든 빗살문 토기가 뾰족한 게 아니라 우리는 기본적으로 신석기 시대는 바닷가에만 살아요. 예, 폐충 조개무지 보면은 바다하고 강이 만나는 그 지점이 가장 많이 살거든요. 순수한 바닷가는 별로 안 살고요. 왜냐면은 민물도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한 6,000년 전에 기원전 4,000년 전부터 사람들이 내륙 지방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뭐 지리산 뭐 있지 않습니까? 무주, 진안 이런 데는 한참 뒤에 들어가요. 그때는 이제 아마 소금을 얻는 방법이 일상화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그걸 믿고 가는 것이죠.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얼마 전에 영종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 밀물 썰물 많으니까는 잘 나오고 저기서 송산이라는 유적이 있는데 거기 빗살문 토기를 분석해 보니까 염화나트륨하고 나트륨의 흔적이 나와서 이게 아마 제염톡이지 않았을까라고 나왔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어차피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소금을 만들지 않고 바닷물로 간을 하면 되지 않아요? 바닷물 가지고는 염도가 안 나오고요. 사실 이게 저희는 쉽게 생각하지만은 그 바닷물에 있는 소금을 고정시켜서 제가 갖고 오는 건 상당히 많은 기술이 필요한 게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현재까지 알려준 것 중에 뭐냐면 한사시대부터 했던 거는 해초들, 그러니까 미역 말고요. 원래 육상풀이 바닷속에 자라는 게 있거든요. 잘피라고도 하는데 잘피를 독에다 담고 바닷물을 부어요. 그러면 그 말려요. 그러면 그 잘피에 바다 염분이 흡수되죠. 몇 번 계속 끼얹어서 반복시켜요. 그럼 이게 막 소금이 연겨 있겠죠? 그 바다 풀에. 그런 다음에 그거를 끓여요. 끓이면 재만 남죠. 그 재를 물에 탑니다. 그러면은 염도가 확 올라가요. 그래서 옛날부터 소금을 굽는다라는 표현을 한 게 바로 거기에서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문화권이 다르니까 우리는 이제 소금하면 바다에서 하고 천일 제염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문화권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영어에서 샐러리라는 단어예요. 샐러리가 살라리움이라는 라틴어에서 나오거든요.
나오거든요. 그 소금을 살 수 있는 돈이나 소금이라는 의미가 돼요. 쌀이란 말, SAL, 쌀이 라틴어로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살라리움은 소금을 살 수 있는 돈을 준다든지 아니면 소금을 돈을 줬다든지 이럴 때 그 셀러리가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아 샐러리 캡 할 때 그 샐러리. 네, 셀러리 우리 나는 월급. 먹는 샐러리만 떠올리고 있었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많이 알 텐데 신약 성서에 보면 한 4번 정도 소금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저도 이해가 안 됐던 게 하나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바깥으로 버려지고 아무 쓸모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소금이 짠맛을 잃을 수가 있나요? 일단은. 그리고 왜 바닥에다 버릴까? 우리는 어렸을 때 보면 이불에다 오줌 싸면 소금 받아오라고 그러든지 아니면 재소음 사람 가면 소금을 뿌리는 건 있지만 그런데 사실은 이게 성경 번역이 잘못된 거거든요. 이게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 이 세상이라는 말이 earth인데 이게 사실은 그 신약 성서에 보면 이게 토할라스테스게스거든요. 게스라는 게 그리스어로 옮길 때는 흙이나 세상인데 이게 원래는 예수가 썼던 아람어로 봤을 때는 이게 진흙 화덕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진흙 화덕이 왜냐면 옛날에는 진흙을 화덕을 만들면 그 다음에 똥을 연료로 쓰거든요. 그럼 염소똥이나 양똥이라든지. 근데 이게 불이 잘 안 붙어요. 그러니까 소금으로 연판을 깔아요. 연판을 깐 다음에 거기다가 불을 붙이면 촉매제에서 불이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다 벽에다가 빵 붙여가지고 빵을 구워서 먹는 건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 염기가 떨어져서 촉매가 잘 안 되면 그 긁어내서 버리고 새로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말한 거는 그 흙을 막 얘기하는 겁니다. 흙하고 같이 섞여 있는 소금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건데 이거를 갖다가 성경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들은 흙의 소금이다. 아니고 사실은 너희들은 진흙 화덕 속의 소금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진흙 화덕 속에 염분 떨어진 그 소금. 네. 촉매제로 쓸 수 없는 그 소금. 예, 촉매제로 쓸 수 없는 소금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근데 이런 말들의 되게 전제가 소금이 당시에 되게 비싸고 귀한 거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유는 뭐 일단 두 가지겠죠. 일단 소금 자체가 만들기가 쉽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소금이 어느 지역은 많고 어느 지역은 적기 때문에 그 무역 차익이 컸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금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무역 물품이었겠죠. 그러니까 뭐 암염이 나는 지역이 있는데 안 나는 지역이 있고, 바다도 또 다 나지도 않아요. 어떤 조건이 맞춰져야지 나거든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드리아해 그 발카만의 염한 그 지역이 잘 보면 이렇게 가둬져 있어가지고 태양이 또 장렬하니까 거대한 일종의 태양 광로처럼 용광로처럼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소금이 되게 잘 나고, 반대 방향 로마 쪽에 있는 바다는 또 소금이 잘 생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이제 방금 아까 셀러리 말씀하셨는데 그 소금 나는 지역으로는 가는 그 지역이 살라리움 거기서 나왔는데 비슷하게 비아 살라리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되게 중요한 물품이었고 거기서 셀러리라는 말이 나왔다는 게 요즘에 많이 나와 있죠. 소금 자체가 이제 언제나 인간 삶에는 필수품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떤 정치체든지 소금을 확보하면 그 소금을 최대한 많이 통제하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마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비아 살라리오 같이 소금의 어떤 유통 경로를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하려고 했었고, 또 로마 제국화된 로마는 이 소금 가격을 유지시키기 되게 많은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소금이 빵 뛰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이들이 소금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사람의 불만이 막 터지니까. 삶이 이제 궁핍해지는 거죠. 소금이 없어지면. 생각해보면 되게 고대부터 필수품이잖아요. 소금이라는 게 소량이지만. 고대 이집트 같은 경우도 사실 주요한 소금 산지들이 있어요. 근데 이집트 같은 경우는 내륙 쪽에는 염호들에서 주로 많이 소금을 채취했거든요. 염호. 그러니까 여름이 되면은 바다가 갇혀서 만들어진 소금. 여름이 되면은 이제 물이 증발해가지고 바닥이 드러나거든요. 그럼 거기서 소금을 긁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채취한 물질 중에서 그 나트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일종의 소금 화합물이거든요. 나트론이 또 이집트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소금을 섭취해야 되는 그런 어떤 생리적인 그런 현상을 충족시켜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집트에서는 문화적으로 필수품이었어요. 왜냐하면 나트론이 있어야지 미라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염지를 해요? 그러니까 미라를 건조시킬 때 사용하는 이렇게 건조제로서, 그러니까 결국 염지네. 이게 염장. 근데 뭐 그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미라를 만드는 거는 이집트적인 세계관에서는 정말 중요한 필수적인 과정이었기 때문에 나트론이 필수품이었죠. 근데요, 한국은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귀신을 쫓는 용도로 소금을 뿌리잖아요. 근데 이집트에선 뭐가 됐든 미라를 만들 때 소금을 뿌리면 그런 귀신을 쫓는 이런 느낌은 없는 건가 보네. 그런 건 없죠. 이집트에서는 그 나트론을 사용하기 그냥 건조제로서 거기다가 이제 시신을 한 몇십 일 정도 넣어놓으면은 시신이 완전히 건조되거든요. 제가 재미있는 게 암염에 대해서 우리 소금 광부들 있지 않습니까? 미라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말고 몽골에서 얼마 전에 소금 광산에서 실제로 미라 발견됐거든요. 한 서기 8세기 때 사람이니까 위구르 제국 때인데 와 진짜 생생히 잘 남아 있어요. 진짜 전혀 안 변했어요. 근데 모든 게 완벽한데 저희가 생각하면은 이분들 그러면 되게 좀 못 사는 노예인 줄 알았는데 옷 차린 것이라든지 성무 분석해 보니까 이 사람 상당히 신분 높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암염을 몰래 자기만 알고 가서 캐서 그걸 가지고 제품화해서 팔았던 거예요. 반면에 국가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것처럼 중국 때 책 있지 않습니까? 염철론이라는 책 나오지 않습니까? 한나라 때. 우리나라도 이제 그 광개토 대왕 때부터 보면 염수라는 강이 있거든요. 바다 짠물 강. 거기를 가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쓴 경우도 있고 더 재미있는 거는 우리 염전노예라고 하지 않습니까? 염전노예가 우리나라 역사 기록에 나와요. 그래요? 예, 삼국사기에 나오는데 우로전이라는 책에 보면은 상대방 왕을 겁을 줄 때 너 내 말 안 들으면은 염전노예를 만들어 버리겠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가 통제하면서부터는 이제 소금 캐는 사람들은 이제 국가에 귀속돼서 가장 험한 일을 하는 노예로 바뀌어 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무래도 염전은 그늘이 없는 곳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땡볕에서 일해야 되니까 옛날부터 힘든 일이었겠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소금은 어떤 인류 문명의 좀 필수적인 요소였던 것 같은 게 유럽의 대표적인 그 암염 광산이 있는 할슈타트, 짤스부르크 인근에 있는 할슈타트에서 이제 아주 이른 시기에 한 기원전 1300년, 1200년 그 유적에서도 그리스 계통의 토기들이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그리스 사람들이 또 기가 막히게 거기를 소금이 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쪽과 무역을 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마도 내륙으로 하진 않았고 이 할슈타트 지방에서 아마도 프랑스 남쪽에 있는 마르세유를 거쳐가지고 바닷길로 통해가지고 아마 그리스와 교역을 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과학적 지식이 없었던 그 시기에도 소금을 안 먹으면 죽는다는 걸 알았으니까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알았으니까 경험적인 했을 거 아니에요. 것이었겠죠. 경험적인 거. 그러니까 그 염소도 절벽에서 떨어져 죽는데도 올라가서 이거를 핥고 있잖아요. 진짜 소금이 없는 지역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암염도 없고 바다도 없고 이런 지역에서는 이 소금을 어떻게 얻어요? 몽골 같은 게 목축하지 않습니까? 목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물인데 물과 함께 소금이 중요한데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그냥 동물 따라가면 됩니다.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 수 있는데 동물들도 소금을 먹어야 되니까. 네네네. 그래서 재미있는 기록이 우리나라 북쪽의 말갈족도 보면은 나무를 태워서 소금을 얻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이제 소금이 많은 곳에서는 특정한 나무 기종에서는 이제 그렇게 염분이 많은 것도 있고 더 중요한 거는 교역을 해와서 그 소금을 먹는 거겠죠. 근데 그 교역이라는 게 소금을 수입하지는 않습니다. 소금 자체는 결정체가 금방 물에 녹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아주 짠 염장을 한 고기나 이런 것들을 수입을 해서 그걸 먹는 식으로 해서 하고 지금 말씀하셨었던 할슈타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그리스뿐 아니라 초원에서 온 청동기도 많이 발견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소금에 대한 갈망이 인류 문명의 교류를 촉발시켰다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든 만들어서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소금이 몸에도 나쁘기도 하잖아요. 많이 먹으면 나쁘죠. 네, 근데 중동 지역은 굉장히 짜거든요, 음식이요. 저도 짠 음식을 많이 먹는 편인데 한국에서는. 근데 중동 음식은 못 먹을 정도로 짤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중동 지역은 지금 국가적으로 과제가 뭐냐면 소금량 줄이는 겁니다. 근데 왜 항상 WHO에서 뭐 발표한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맨날 소금을 그렇게 제일 많이 먹는데요? 아니요, 근데 우리보다 중동이 더 많이 먹을걸요. 예, 그래서 국가적으로 사우디도 지금은 음료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소금량을 계속 줄여라. 줄이는 걸 표준으로 해놓은 게 있는 게 왜냐면 이게 고혈압 이런 것들이 병에 많이 생기거든요. 중동 사람들이. 그래서 그게 컨트롤하는 게 국가가 통제하는 걸 굉장히 중요한 건강 과제로 삼고 있어요. 중동은 옛날에 바다였던 지역이 많아서 소금이 좀 넉넉해요? 소금, 그렇죠. 이란 같은 경우에는 남악이 이제 그 페르시아어로 소금이라는 뜻이거든요. 남악 호수가 있습니다. 근데 호수가 물이 있는 게 아니라 평지인데 옛날에 소금 호였던 거죠. 못 쓰는 땅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란에 갔었을 때 한국 사람들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넓은 땅을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저 우리 한국 사람만 풀어놓으면 저기다 집 짓고 다 할 텐데. 그랬더니 이란 친구가요. 저기 소금이야 소금. 좀 아무것도 안 자라. 그런 염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너무 높으니까. 네네. 음식이 짜다는 것 자체가 소금이 많이 난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 그럴 지역에서? 것 같아요. 근데 중앙아시아 쪽도 짜지 않나요? 다 짰었어요, 한국보다. 한국은 맨날 우리 짜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는 자꾸 의도적으로 국물을 안 먹고 하는데 어디 가도 중앙아시아 특히 이제 더운 나라들이 좀 더 많이 짠 것 맞아요. 같고. 더운 나라들이 짜는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베리아나 추운 데 가도 거긴 좀 덜 짜고 왜냐면은 약간만 소금을 해도 짠 결국은 염장의 문제인 것 같아요. 염도라고 하는 것은 소금 많다고 소금 많이 넣었거든은 얼마나 오랫동안 전속시켜야 되냐 음식을 거기에 맞게 소금이 들어가니까 더운 날은 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사실 근데 이게 소금을 일종의 확보하는 것도 어떤 사회를 유지하고 국가를 유지하는 데서 중요한 어떤 과제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이집트 같은 경우는 아마 그 허준 MC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처음 만났었던 계기가 되었었던 어쌔신 크리드 오리진 네. 그 게임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있어요. 이집트에서 시와라는 곳인데 시와 오아시스라고 하는 지역인데 여기가 이집트에서 가장 오지라고 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나일 강변에서 직선거리로 500km 떨어져 있는 사막 쪽에 있는 오아시스 지역인데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고대 유적은 없어요. 고대 문명 속에서 상당히 후대에 개발이 됐는데 왜 여기를 개발을 했을까 살펴보니까 여기 굉장히 큰 암염 광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찾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후대 프톨마이오스 왕조 때는 여기가 엄청 개발이 돼요. 그러면 암영강산을 중심으로 길들도 많이 뚫려 있겠네요. 뭐 소금길, 뭐 실크로드처럼 막 이런 길들도 있겠네요. 거의 모든 지역이 있어요. 영국 같은 경우도 사실 리버풀이 되게 발달을 했잖아요. 리버풀이라는 되게 큰 항구 도시인데 이 항구 도시가 왜 컸는가? 그 근처에 채셔라는 광산이 소금 광산이 있습니다. 거기서 캐서 가장 가까운 항구로 가져온 게 이제 리버풀이었던 거죠. 나중엔 노예 무역으로 바뀌는데요. 어쨌든 처음에 이게 발달하게 된 계기는 소금이었습니다. 거의 뭐 아편. 안 좋은 건 다 해서 뭐 독일의 한자 동맹 도시들도 사실 되게 중요한 교역품이 소금이었고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나라에 있어요. 사실 뭐 중세 유럽의 베네치아 공화국도 사실은 그쵸, 베네치아. 성장하게 된 계기도 소금 팔아서. 나중에 전쟁도 하잖아요. 전쟁도 제노아랑 둘이 소금 무역 갖고 경쟁하거든요. 베네치아랑. 우리나라 역사 보면은요 가장 소금을 얻는데 고생했었던 나라가 아마 고구려였을 겁니다. 고구려가 처음에 이제 그 환인 집안 일대에서 발생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고구려가 엄청나게 넓은 땅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큰 동기부여가 소금이었다고 생각되는 게 가장 먼저 이 사람들이 그 초기부터 동해안 지역 진출을 해요. 그래서 옥저를 가장 먼저 복속을 시켜요. 그래서 옥저가 사실 서기 1세기 때부터 이미 고구려 복속되었다 나오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은 생각해보세요. 두만강 건너 백두산 산맥을 넘어서까지 간다는 거는 엄청나게 큰 힘이 들어가는데 그거는 고구려의 국가 운명이 결정되는 그러한 루트였어요. 그러면서부터 거기서 계속 옥저는 망할 때까지 해산물과 소금들을 바치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 했었어요. 소금 셔틀이었구나. 예, 그러니까는 맞아요. 소금 셔틀입니다. 정확하게 맞아요. 그래서 삼국지에 나오는 위나라 장수 관부검이 우리나라 고구려 침략했을 때 고구려를 무찌르고 그 다음에 옥저까지 가서 완전히 다 쓸어버리거든요. 왜냐면은 옥저에 보면은 분노를 한 듯이 다 무조건 다 죽여버려요. 그 이유가 옥저를 무너뜨려야지만 고구려는 생산 기반이 무너진다. 바로 그게 소금인 것 같은 게 재미있는 기록 보면은 고구려인들이 또 미역을 좋아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해산물. 그러니까 고구려인들은 내륙 지방인데 저희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산모들이 미역을 먹는다라고 하는 기록. 생각해보면은 바닷가 사람들이 아닌데 왜 먹었을까? 소금을 섭취하는 방법은 생소금을 먹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 많이 함유된 물건들을 먹는 거니까 거기에서 비롯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는 결국 말갈도 그렇고 끊임없이 바닷가를 가든지 자기만의 소금 자원을 접근했을 때 그 나라는 국가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전 세계에 히말라야 솔트가 팔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왜 히말라야 주변 국가, 뭐 네팔이라든가 이런 국가들은 예전에 부자가 안 됐을까요? 팔 데가 없잖아요. 너무 높잖아요. 사실. 무역로가 없구나. 그리고 가까운 나라가 인도인데 인도는 이미 되게 생산을 많이 했어요. 소금. 우린 소금 필요 없어. 네, 이미 바다에서 많이 하고 있어서 인도가 독립하는 되게 중요한 계기 중 하나가 소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영국도 이제 소금을 만들어서 인도에 수출을 하는데 이제 인도 본래 거기서 생산되는 소금이랑 가격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도한테 나쁜 짓을 하는 것 중 하나가 소금세를 매기죠. 영국산 소금의 한 24배 정도 가격 차이가 나는 세금을 매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노를 하죠, 인도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 이제 간디가 그 유명한 소금 행진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저기 사는 마을에서 이제 소금이 난 산지까지 약 한 몇 달을 걸어가요. 처음에 76명이 따라가는데 점점 그 따라가는 인원이 불어가지고 한 6만 명까지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게 엄청난 그 프로테스트가 된 거죠. 그래서 간디가 말한 불복종 운동의 되게 전형적인 예인데요. 그래서 결국 영국이 소금세를 폐지하게 되죠. 그래서 소금이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은 고대부터 이때까지 되게 중요한 물품인 것 같습니다. 영국은 어디든 뛰어. 수메르 속담에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리려고 들지 말아라. 그에게 소금이 있으면은 빵이 없고 빵이 있으면은 소금이 없다. 그 얘기는 뭐냐? 빵과 소금은 정말 필수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그게 가난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요즘 소금빵 유행하는 게 그래서 소금빵이 비싸요. 아니 러시아에서 인사 그렇게 해요. 플레비솔 하면 그거는 빵과 소금이면 그게 그냥 안녕하세요예요. 그게 거기서 시조됐군요. 그래서 누가 오면은 전통 복장 입은 사람이 이렇게 갖다 주잖아요. 그게 쌍빵하고 소금이거든요. 그러면 인사할 때 플레비솔 이러면 대답할 때 차이사하름 하면은 설탕 탄 차 이러면 되게 완벽한 조합. 그게 참 그런 부분 재밌네요. 중동에서도 이렇게 나누는 파티할 때 빵과 소금을 나눈다 그러거든요. 이게 슈메르에서 기억나. 근데 소금이 아무리 좋아도 커피에다 소금 넣어보십시오. 어떤 맛이 나나? 근데 요즘 베트남 소금 그거 있어요? 맛있어요? 네, 저 죽는 줄 알았는데 한번 먹었다가. 설탕 든 커피에다가 소금 조금만 타보세요. 아 그래요? 설탕 넣는 음식이나 뭐 식음료 어떤 거든 소금을 타면 다 괜찮아요.
아 그래요? 근데 저희 장모님이 토마토를 잘라서 주셨는데 설탕을 한 스푼 이렇게 넣으려고 선생님 저 설탕 안 넣어도 돼요. 그러니까 왜 설탕을 안 뿌리냐고 소금이나 조금 주세요. 그래서 소금을 조금 뿌려서 먹었거든요. 이 사람 토마토에다가 소금을 뿌린다고. 근데 장모님이 그거 드시더니 맛있네? 아보카도에 소금 뿌려도 맛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소금에 대한 그 수요가 다양한 요리를 발달시키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기 아마 경상도에서는 지금도 돈베기 많이 먹죠. 상어고기. 살긴 하나 출신은 아니어서. 저 시장 가시면 팝니다. 돈베기. 예, 돈베기가 상어고기인데요. 그게 상어고기 제사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게 옛날 가야 고분에서 출토가 돼요. 상어들이. 여기 보면은 내륙 지방까지 가야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야 고분 안에 보면은 상어가 통째로 나오는데 머리는 없이 머리는 금방 상하니까 이게 왔는데 그러면 그거를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염장을 했겠죠. 그게 바로 소금을 옮기는 수단이죠. 소금을 옮기면서 요리도 같이 발달하는 거예요. 안동 간고등어 있지 않습니까? 재밌는 게 안동 분들이 굳이 고등어를 안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이 없거든요. 하지만 간고등어는 엄청나게 염장이 되어 있고 소금 먹으려고. 예, 옛날 기록 보면은 심지어는 외딴 마을에서는 겨울을 날 소금이 없으면 다 같이 죽을 상황이 됐는데 그때 누가 간고등어를 갖다 묶은 새끼줄 그거를 다 풀어가지고 물에 삶아가지고 그걸 먹고 버텼다. 하는 기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새로운 요리를 발달시키는 간고등어와 돈베기가 사실 돈베기 문화권이라고 많이 이야기해요. 상어 나오는 게 딱 경상북도 가야 일대인데 소금에 대한 수요가 나은 요리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북유럽 요리가 뭐 맛이 없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뭐 대표적인 나라가 또 영국인데요. 딱히 북유럽 요리 맛없다라고 얘기하면 저희는 보통 영국 요리 맛없다라고 많이 합니다. 아니 근데 스칸디나비아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보면. 그래요? 네. 근데 잘 생각해보면 별로 안 짜요. 그렇죠. 영국 요리 참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맛이 없다라는 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맛이 없다고 생각, 맛이 그냥 무맛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반대로 뭐 이탈리아, 뭐 아니 스페인 그런 나라도 맛있잖아요. 가보면 되게 또 짜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또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맛이랑 소금의 그 연관성이. 근데 이 정도로 소금이 중요하다고 하면 역사상 소금 때문에 일어난 참 다양한 사건이나 뭐 사고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국가들은 소금을 통제하고 싶어 하죠. 너무 중요한 물품이고 그리고 세금 매기기 딱 좋지 않습니까? 모두가 쓰는데 여기에 세금 매기면 국가 재정이 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국 국왕들은 전통적으로 소금에 세금을 매기고 싶어 했고 둠즈데이북에도 이제 소금 얘기가 나옵니다. 영국에 저 위치 들어가는 도시들이 소금 관련됐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로스 위치, 그 다음에 뭐 드로이트 위치 그런 지역이 사실은 소금 생산 지역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서 나는 소금에 세금을 매겨서 이제 그 운송할 때 이제 운송 과정 속에서 또 필수적인 세금들이 또 나왔겠죠. 그래서 이제 뭐 프랑스 같은 경우 1200년대부터 이미 가벨이라는 소금세가 있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상당히 과했고 또 모든 지역에 소금세를 매긴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금세가 항상 문제가 됩니다. 프랑스 역사에서 이 소금세 불균형 또 되게 세금이 높거든요. 이 문제가 계속 나오고 프랑스 혁명 당시에 파리 시민이 내는 소금세가 브리타니 그런 지역에 비해서 뭐 20배가 넘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한마디로 지금 이제 물가 안정성이 해치고 필수품에 대해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물가가 높아져서 서민들이 상당히 지금 불안을 느끼고 압박을 느끼는 상황 속에서 또 혁명이 일어났다고도 얘기를 하죠. 간접세인데 필수품의 간접세를 매기는데 그나마도 차별을 해서 매긴다. 이러면 이건 뭐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만하네요. 모스크바, 그러니까 러시아도 소금 봉기가 난 적이 있어요. 1648년도에 그때 이제 러시아파는 원래 이제 생선을 안 먹거든요. 슬라브인들은 원래 이제 내륙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먹었는데 그때 북유럽에서 막 들여온 생선 절여 먹기가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소금 수요가 폭증하죠. 그러자 요거 수입에다 해가지고 올렸다가 모스크바에 있는 그냥 농민들이 다 벌떼같이 일어났는데 하지만 그들의 소원은 들여지지 않고 평정되고 값은 더 올랐다라고 하는 슬픈 새드 엔딩입니다. 그래서 전쟁 났을 때 해상 압박을 할 때 많이 이제 막아내는, 그러니까 수입하지 못하게 하는 게 소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독립전쟁 같을 때도 이제 그 충성파가 패트리어트가 많이 사는 지역에 소금 수출을 막는 해상 봉쇄를 했었고요. 남북 전쟁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북부가 그때는 남부를 해상 봉쇄를 하는데 그때 금수했던 되게 중요한 물품이었던 소금이었죠. 실제로 소금 때문에 일어난 전쟁도 있는데 이거는 1482년에 일어난 페레라 전쟁이라고 불리는 전쟁이거든요. 베네치아 공화국이랑 그다음 페레라 공국, 그다음에 만토바 변경백국이 이렇게 전쟁을 한 건데 그 배경에는 굉장히 다양한 정치적인 상황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페레라가 그 코마치오라고 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금을 통제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게 베네치아 공화국의 신기를 건드린 거죠. 그래가지고 두 세력이 전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전쟁을 소금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별명이 소금 전쟁이죠. 소금은 지금은 진짜 싸잖아요. 옛날에는 소금은 평민들이 사기에 어려울 만큼
비쌌어요? 그게 천차만별인 게요. 소금이 근처에 없으면은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거는 가격 가지고 장난치기가 제일 좋은 것이고, 문제는 살고 있는 곳은 소금 불균형인데 모든 사람에게는 똑같은 양의 소금이 필요하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지금의 농산물 가격하고 비슷한데 농산물은 아유 지금 그거 너무 비싸니까 먹지 말자 이래도 그만인데 소금은 필수로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국가에서 통제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가능하죠. 국가가 네트워크 잡고 있고 있으면은 사람이 옆에 없건 있건 소금 강산이 뭐 똑같은 양 먹으면 이만큼 사람의 목을 죄는 게 없잖아요. 필수적으로 인간의 삶에 꼭 필요한 게 소금이고 미라 염장하는데 이거 말고는 쓰는 데가 없죠. 저 그런 분들도 봤습니다. 장례식 갔다 오면 집으로 안 들어가고 가기 전에 주머니에다 소금 넣어가지고 들어오면서 뿌리고 들어온다는 분도 봤어요. 의학적으로도 많이 쓰였죠. 히포크라테스가 소금 썼다는 얘기도 있고요. 살균 효과 뭐 이런 거. 그런 거 같아요. 그리고 또 화폐로도 쓰이는 화폐 역할을 하는 지역들이 있죠. 네, 아프리카 같은 경우 에티오피아에서 이제 화폐 역할을 했었고, 그러니까 내륙 지역으로 가는데 되게 중요한 물품 역할을 하니까 아예 여기를 기준으로 이제 물가도 정해지고 가격도 정해지고 그러는 경우도 많았죠. 그리고 제가 이거는 그냥 들은 얘기인데 폭탄 제조할 때도 소금에 되게 중요한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합성 질산염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요소로서 들어간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그 제가 말씀드렸던 진흙 화덕 속의 소금이 그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총매제. 총매제. 네. 너희들은 총매제다. 너희들은 불쏘시개다. 불쏘시개다. 타올라라. 어쨌든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우리 윤 교수님께서는 서양 혁명사도 전공을 하시잖아요. 근데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그냥 한국 분들에게 물어보면 아마 자유평등박에 이렇게 딱 떠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도 소금이 껴있다면서요? 소금을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프랑스 혁명은 민생이 무너지면 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죠. 특히 이제 프랑스는 루이 14세 시절부터 만성적인 재정 적자가 있었고, 특히나 이제 그 미국 독립혁명 때 과도하게 국채를 발행해서 도와줘서 그것이 국가 재정이 사실 무너진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럼 되게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특히 이제 흉년이 좀 계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곡물 가격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물가가 무너진 상황에서 되게 중요한 필수품인 소금 가격도 아까 문제가 됐던 거죠. 어떤 지역 그나마 뭐 소금이 나는 아까 브레타뉴 지방 얘기했었는데 그런 집 소금이 나는 지역은 어느 정도 이게 유지가 되는데 소금이 나지 않는 그런 내륙 특히나 파리 같은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이게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 혁명은 대부분의 대중에게는 빈곤의 혁명인데 즉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고 정말 실제로 빵과 소금 얘기는 그것이 무너진 상황에서 사실 일어난 혁명인데 이제 거기에 소금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자유평등 박애가 붙는 건 사실 그 다음에 문제인 거죠. 사실 근데 박애라는 번역은 잘못된 거잖아요. 뭐라고 번역을 남자 형제죠, 사실. 형제죠, 형제. 형제. 프라테어니테거든요. 프라테어니테는 남성 간의 사랑. 소호기타미 여성 간의 사랑이니까 사실은 박애로 번역은 그러니까 당시 시민 하면은 이제 결국 남성이었으니까 남성.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프틀레마이오스 2세의 또 다른 이름이 필라델포스인데 그게 바로 그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되게 사랑했나 보네요. 예. 예전에는 소금이 필수 인간이 살아가는 요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섭취해야 되니까 노력을 해서 먹었다고 쳐도 요즘에는 사실은 맛을 살리기 위함이잖아요. 음식 맛은 간이 70%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저는 90%라고 봐요. 요즘 재료들이 어디 뭐 말도 안 되는 냄새나는 재료 없이 재료만 사서 보면 다 그냥 괜찮은 재료거든요. 간만 잘 맞으면 맛은 대부분 좋습니다. 소금은 간만 맞추면 되잖아요. 저는 소금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소금이 갖고 있는 엄청난 그러한 저는 잠재력이 어디 있나 보냐면 전 젓갈해 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인간들이 민족은 달라도 좋아하는 맛은 감칠맛은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우리 유독 신석기 시대 때 조개 패총이 많잖아요. 패총에서 뭘 주로 했냐면은 주로 젓갈들을 많이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한번 미스테리한 나온 게 있었는데 뭐였냐면은 패총 발굴하는데 저기 안에서 자잘한 우리나라 같으면 약간 그 뱅어 같은 거 있죠. 수백 마리가 이렇게 덩어리가 나온 거예요. 근데 뼈가 전혀 붙어지지 않고 깨물어 먹은 게 아니에요. 뭔가 이거 봤더니만은 액젓을 짜내고 갖다 뭉탱이 버린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걸 갖다 넣는 순간 물론 소금도 중요하지만 감칠맛은 사람을 미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륙 지방하고 사람들이 이제 바다만 보면 계속 확산되어 나가고 저는 이 사피엔스가 후빈기 이후에 가장 살 수 없는 것 같이 갔었던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가 이건 소금이 주는 그러한 그 잠재성. 왜냐면은 그 농사 짓기 편한 동네에서만 사는 것도 아니고 사냥하기 좋은 초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닷가를 따라서 그렇게 갔거든요. 전 그래서 요즘에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국악에서 대륙 우리
아시아하고 아메리카 대륙 간의 관계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 많이 하는데 그걸 어떻게 건너갔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바닷가에서 소금을 섭취하고 이용하는 방법들이 있었고 그것은 모든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그러한 매력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이렇게 그냥 간만 맞추지 않고 다른 종류의 첨가를 하는 소금 말고 첨가제를 넣어서 먹는 국가들이 있어요? 중동은 소금 말고 뭐 넣어 먹어요? 글쎄요, 소금을 주로. 그냥 소금 후추. 네, 소금. 조금은 맛이 짜면 한없이 짜요. 못 먹을 정도로 짤 때가 있어요. 우리 짠맛하고는 굉장히 다른 짠맛이에요. 제가 짠 걸 잘 먹거든요. 그리고 저희 식구들 중에서 저보고 너무 짜게 먹는다고 맨날 혼을 나는데 그런데 중동에서는 제가 진짜 고기 먹다가도 그냥 몇 개 먹다가 놀 때가 있어요. 너무 짜서 강해서. 그 쌈장을 많이 넣으면 한없이 짠 게 아니라 감칠맛이 강해지면서 짜는 맛인데 소금을 넣으면 한없이 짜지는 네, 맛인 짜요. 거죠. 굉장히 짜요. 짠맛은 인간의 되게 기본적인 맛이잖아요. 짠맛이 없이 음식을 낼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오랫동안 많은 나라에서 그걸 썼는데 이제 플러스가 되는 게 이제 향신료죠. 그러니까 후추도 마찬가지고 뭐 샤프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향신료가 사실은 이제 대항해 시대에 되게 중요한 모티브가 된 거잖아요. 샤프란 비싸요. 그 교용 물품 중에 샤프란 되게 비싸요. 비싸죠. 육두구 샤프란. 네, 네덜란드 사람들이 향신료 찾아 가다 인도네시아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근데 샤프란은 비쌀 수밖에 없어요. 다 일일이 수작업을 해야 됩니다. 따보셨군요. 따보진 않았지만 따는 거 일일이 수작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소금 다음 단계인 것 같아요. 소금 되게 기본적으로 웬만한 나라에서 다 인간이 기본적으로 사용하던 맛이고 그 다음 맛을 사람들이 추구하게 됐을 때 향신료가 나오게 됐겠죠. 보면 외국에서도 지금 먹는 거 보면요. 외국 식당에 가도 소금, 후추 요게 딱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조금 더 가잖아요. 간장 있어요. 그리고 동남아 식당이나 뭐 우리나라 식당이나 뭐 이렇게 가야 액젓이나 새우젓이나 뭐 액젓이나 이렇게 젓갈 있는 데가 있고요. 진짜 우리나라 식당이나 가야 고추장, 된장 이렇게 있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양념은 발달한 나라 아닌가요? 근데 영국에 가셔도 사실은 뭐 양념이라고 부를 수 있는 소스는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으로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소금, 설탕, 그다음에 식초, 그리고 겨자, 마요네즈, 케첩, 그 BBQ 소스 있잖아요. BBQ 소스도 있죠. 그다음에 그레이비 소스 같은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사용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간장 이야기했잖아요. 소금을 고정시키면서 보관도 좋고 이동하기 제일 좋은 게 무엇이냐? 바로 메주예요, 메주. 메주를 만들어서 약간 콩하고 누룩하고 소금을 섞어서 짜게 만들어서 우중이 지금 덩어리 만드는데요. 옛날에 신라 시대까지만 해도요. 덩어리가 아니라 이렇게 콩알 있죠, 우리. 콩알 같이 해서 이렇게 그걸 항아리에 이제 넣어놨거든요. 그걸 갖다가 장으로 간장으로 만들어도 소금이 풍부한 조미료가 되고 메주를 해도 아까 말한 고추장도 그러니까 고추장이건 간장이건 결국은 다 소금을 효과적으로 섭취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오늘도 참 다양한 이제 역사 이야기하다가 먹는 걸로 빠져서 죄송합니다. 네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